예,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4부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2025급 1641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특검법에 따라서 속기 녹음 중계됩니다. 예, 먼저 피고인 나오셨고요. 검사님은 예, 검사는 김승곤, 예. 김숙일, 전종택 검사를 수석했습니다. 예, 검사님 세 분 나오셨고요. 변호사님은 김기정, 남윤중 변호사 나왔습니다. 예, 일단 두 분 나오셨고요. 예. 지난길 진행 관련해서 뭐 의견 밝히실 게 있나요? 아 예, 신 변호사님도 나오셨고, 예, 앉으시. 지난길 뭐 진행 관련해서 특별히 밝히실 건 없으시죠? 지난길 그 증거 정리한 것 중에 그 추가 증거 중에 이제 증거물인 서면이라고 밝혀주신 부분 103번부터 123, 156부터 166 제가 채택한다고 한 게 있는데 채택한다고 지난길에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게 저희가 그 피고인 증거 의견이 그때 그 전길에 나중에 추후 밝히시겠다고 했는데 안 밝히신 상태에서 이게 된 거라서 증거 의견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증거 의견 어떤신가요? 103부터 123, 156부터 160 증거물인 서면이라고 하신 거예요. 증거물인 서면은 뭐 저게 증거물이기 때문에 예. 뭐 동의하거나 뭐 특별한 뭐 그렇긴 한데 의견은 정리를 하고 가야 되니까요. 그냥 동의하고 입증 취지만. 알겠습니다. 이거를 증거물인 서면이라고 밝혀주신 103 추가 증거 103부터 123, 156부터 166까지에서는 동의하고 입증 취지 부인하시는 것이라고 이번 기일에 채택한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기일에 의견 밝혀주시고 이번 기일에 채택한 것으로. 그리고 124부터 153 하고 154, 155도 이제 그때 특검에서 이제 번이동의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검토 같이 이것도 124, 153, 154, 155도 이제 의견 안 밝히셨기 때문에 아예 동의하고 입증 취지 부인하고 이것도 채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관련 판결문 그거는 뭐 검토가 끝나셨나요? 증거 관련해서. 아, 예, 김승곤 검사입니다. 예. 그 부분에 관해서 좀 그 변호인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예. 그때 말씀해 주시기를 그 박성대 전 법무부 장관 그 판결문에 대해서 예. 그 12월 4일 그 당정대 회의에 관련된 판시 부분에 그 근거가 되는 증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요청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사실 그 판결문에 일단 그 해당 부분에는 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관련된 판시 내용 일부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사실 이제 그거 포함해서 그 뭐 안가 회동이라든지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12월 4일 당정대 회의에 관련된 부분만 그 설명과 그런 증거 관계를 말씀하시는 건지, 네. 아니면 그 부분을 쭉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좀 그 범위를 좀 확정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그 삼청동 그 총회 공간에서 예. 있었다고 하는 당정대 회의 거기서 그 이런 논의가 있었다라고 그 기재된 부분. 네, 그 부분은 사실 한 단락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부분 네. 네. 그 부분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김ing현 장관에게 예. 책임을 미루고 윤석열은 그 수사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논의가 있었다라는 취지 부분입니다. 그럼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서 혹시 판결문이 있으신가요? 105쪽과 106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뭐- 말씀드린 그 부분만 그 총리 공간에서 12월 4일 총리 예, 예. 공간에서 그 한동훈 그리고 한동훈 당대표 그리고 총리 피고인 등 이렇게 그 참석한 소위 그 당정대 회의에서 예. 이 김용현 장관에게 내란 책임을 미루고 그 책임지게 하고 윤석열은 그 수사를 받지 않도록 하자 네. 그런 취지의 논의가 있었다고 그런 기- 취지의 기재 부분이 있지 예, 않습니까? 맞습니다. 판결문에. 그 부분에 한정해서만 지금 네네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그 판시에도 해당 그 증거 목록 순번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증거들을 결국에는 증거로 제출해달라는 말씀이신지 아니면은 뭐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뭐 의견서 형태로 제출을 해달라는 말씀이신지 여하튼 그 그게 부분을 좀 그 명확해 주셔야 될 뭐 것 같은데. 이제 아마 특검에서 주장하신 바를 그 재판부께서 수용하셔서 그런 판시를 하시지 않았나 싶긴 한데요. 그것이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판시가 된 건지 저희가 아는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거를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잠깐만요. 아까 증거 의견은 김기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고 지금 심재돈 변호사님 계속 말씀하시다가 네네, 다시 심재돈 김기정 변호사님. 변호사님 예, 말씀하신 예, 예. 말씀하시죠. 예. 지금 요 문제된 부분이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특검도 그런 주장을 한 바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 재판부에서 판결에 그런 사실을 인정을 했고 그리고 거기 증거라고 설시한 부분은 그 내용과 관련된 증거는 뭐 딱 떨어지는 증거는 없거든요. 그리고 어느 증인도 나와서 그런 얘기한 적은 없는데 사실 인정을 그렇게 형사 판결에서 해 놔가지고 그 사실 인정을 지금 뭐 어쨌든 지금 피고인하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피고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이제 특검이 뭐 그 판결을 또 증거로 내기도 했고 해서 그거를 원형해서 또 뭐 어떤 입증 활동을 할까봐 그 판결에 쓴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적어도 근거 없이 그냥 쓴 거다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것과 관련된 증거가 그러면 특검 측에서는 뭐라고 보느냐. 근데 거기에 나온 증거는 수첩 한 장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기 그런 내용이 적혀 있지는 않은데 그렇게 그냥 인정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자 저희가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저 일단 일단 범위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준비를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그 다른 관련 사건 재판부의 1심 판결의 사실 인정에 대해서 인정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이 사건 법정에서 다퉈져야 된다는 취지로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판결문 자체로 저희가 일단 증거로 신청한 것이고 이 판결문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판결을 한 판사가 아니라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 인정은 이렇게 돼서 됐다라고 설명드리는 게 좀 적절한지는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로서는 여기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검찰에서 특검 측에서 같은 내란 특검인데 그런 주장을 한 바가 있었는지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했었는지 그것만 밝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결은 재판부에서 한 거니까요. 그걸 어쨌든 판결이 그렇게 나오면 검찰의 주장을 받아서 재판을 한 것으로 형사 재판은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인정이 될 법한데 제가 아는 한 그 워딩 그런 내용은 특검에서 주장한 적도 없었고 그리고 증거라는 것도 살펴보면 그게 그 증거인가 싶을 정도로 좀 엉뚱한 그런 증거가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특검 측에서 그런 사실을 주장해서 그걸 재판부가 받아서 한 건지 아니면 주장을 했다면 그에 대한 근거를 뭐로 냈었는지 하는 점을 좀 밝혀주시면 어차피 그 판결문을 지금 이 사건의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김승 검사님 한 말씀만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박성재 전 장관님 사건에 지금 변호사님께서 변호인으로
그 관여하셔가지고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담당한 사건이 다 개별적으로 다 달라서요. 저희가 그 사건에서 주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지금 이 재판부에서 밝히는 것이 적절한지는 좀 의문입니다만 어쨌든 요 부분에 대한 취재를 좀 다투고 싶지 않은 입장이신 것 같아서 저희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주장하는 바와 또 근거가 되는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은 변호인 요청은 결국에는 지금 그 문구 관련해서 특검의 주장이 있었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달라는 말씀이시고 특검에서는 뭐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검토는 해보겠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이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한 취지가 예, 꼭 이 부분에 한정한 것은 또 아니긴 합니다만 예, 이제 뭐 이 사건에서 그 관련 사건에서 이런 주장을 했는지 여부는 사실은 좀 관련이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이 사건에서 증거로 신청한 취지에 맞는 좀 의견을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그 사건에서 어떤 주장을 했는지 밝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건에서 예, 이와 관련해서 이게 그 문구 관련해서 맞습니다. 특검의 주장과 예. 근거를 밝히는 의견을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다 그러면 좀 예. 변호인도 뭐 그 정도면 네. 예,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특검에서는 그 문구 관련해서 우리 재판 특검의 예. 뭐 의견하고 근거 예. 뭐 입장이라 그래야 되나 주장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뭐 주장이나 근거 밝혀주시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예, 증인 신문 전에 뭐 더 진행하실 게 있나요? 특별한 거 없으시면 증인 예, 주무관님 그 증거 정리하는 김에 예. 그 한 가지 특검 증거 제출에 대해서 좀 성명을 구할 것이 있어서 예,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대한 주요 증거 중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진술입니다. 지금 특검이 제출한 증거를 보면 한덕수 총리 사건의 증인신문 녹취서만 제출이 돼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일단 특검에서 변호인이 파악하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여러 차례 했고 대통령과 피고인 사이의 통화 내용에 대한 조사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수사 단계의 조서가 지금 하나도 제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왜 특검에서 제출을 안 하시는지 이유는 짐작이 됩니다만 변호인들도 별건 재판의 법정 진술과 또 이 사건 수사 단계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대조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재판부에서도 진술을 전체적으로 보시고 판단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서 이 사건 수사 단계 조서 중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서 중에 대통령과 피고인의 통화 내용에 관한 조서는 증거로 제출할 것을 특검에게 요구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특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남현중 변호사님이죠. 네, 맞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실랍니까? 저 김성 검사입니다. 뭐 이 부분은 저희가 또 다음 기일에 예. 정리해가지고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김성 검사입니다. 대표님 한 말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재판 초반에도 유사한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 일단 저희가
그 수사 단계에서의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 당시에는 그 지금 이 사건에 관련된 그 진술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 수사 시기랑 뭐 관련 사건 뭐 법정에서 증언한 시기랑 좀 이렇게 차이가 있다 보니까 법정에서 그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에서 증언한 부분이 이 사건에 관련된 부분을 직접 증언한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 사건 증거로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 단계에서 그 내란 사건 관련된 그 조서,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관련된 뭐 조서를 제출한 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피고인과 통화 내용에 관련된 내용은 직접 뭐 진술하거나 그런 부분은 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지금 그 법정 증언만 제출한 거거든요. 혹시 뭐 아시는 게 있으셔서 말씀하시는 건지. 그럼 좀 보충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닌 다른 검사가 조사를 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최소한 2개 이상의 조서가 있고 뭐 당연히 이 사건에서도 대통령과 피고인의 통화가 중요한 공모 근거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당연히 조사가 있었을 것으로 추단되지 않습니까? 확인된 조서가 2개가 있는데 그러면은 뭐 저희가 특정하시기 편하게 조서를 좀 특정해 드리면 검토를 해서 제출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조서가 없어서 제출을 안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조서는 있는데 아마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제출이 안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김수길 검사입니다. 그 지금 방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그 수사 기록 어느 사건에 있는지 네네. 특정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어차피 뭐 같은 내란 특검에서 다 가지고 계시는 조서니까 증거 제출에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한덕수 총리 재판의 증인 신문 녹취서는 증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 법정 증언이 비록 사건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시점에 이루어졌고 또 뭐 재판장님 아시다시피 이 사건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은 보장되지 않은 조서이지만 그 내용이 특검의 주장과는 반대되는 내용들도 있어서 저희가 그냥 동의를 했고 지금 요청드리는 것도 그뭐 부동의를 전제로 증거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법정 증언도 있고 수사 단계 진술도 있으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대조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제출을 요구드리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그 조서를 좀 특정해서 그럼 제출을 요구드리겠습니다. 따로 서면을 제출하실 건가요? 예, 뭐 간단하게 그 어떤 조서의 날짜라든지 이런 거를 특정해서 특검이 증거 제출 뭐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남윤중 변호사님이셨고요. 네, 맞습니다. 더 하실 건 없으시죠? 네, 증신문 없습니다. 전에. 예. 증신문 진행하겠습니다. 예, 증인 본인 맞으시고요.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 사진이시네요. 예. 그래요? 예. 이시고 네. 거주하시고요. 예. 신분증 챙기시고요. 예, 증인에 대한 증인 신분 절차는 녹음이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관련 법에 따라서 녹음을 합니다. 따라서 답변하실 때 녹음이 잘 되도록 마이크 가까이 대고 또박또박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예, 증언 거부권 고지를 합니다. 예. 증인의 증언으로 인해서 증인 본인 또는 증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나 증인이 엄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증인이 선서한 후에 개별적인 신분 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증인이 경험한 바를 사실 그대로 말하겠다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읽으면 되는 거죠? 예, 읽으시면 됩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김종혁. 예. 증인 선서하셨습니다. 예, 만일 증인이 선서한 후에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증언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데도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진술하는 등 이런 것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예, 앉으시죠. 예, 특검에서 물어보시죠. 전종택 검사입니다. 예, 예, 앞으로 증인으로 호칭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피고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서 피고인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증인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일반 사항부터 질문드립니다. 1번 질문입니다. 증인 중앙일보와 JTBC에서 기자로 활동하다가 2021년 7월경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정계에 입문한 사실 있죠. 그렇습니다. 증인은 2022년 9월경 당시 당대표인 이준석의 징계 논란 등으로 구성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비상대책위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증인은 2024년 4월경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후에 2024년 8월 5일 한동훈 당대표 체제에서 최고위원으로 임명되어 2024년 12월 16일경까지 최고위원으로 활동하였고 현재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죠. 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에서 4일 비상계엄 당시에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 활동했죠. 그렇습니다. 비상계엄 이전 상황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5번 질문입니다. 2022년 5월경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국회의 여소야대 상황 및 이에 따른 야당과의 갈등 등으로 내각 완성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되었고 2023년 5월경을 기준으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정부 입법안 중 약 35%만 입법되는 등 국회의 야당과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었는데 증인도 이런 사실 알고 있죠? 정확히는 뭐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건 모르지만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대통령실과 당시 야당인 민주당의 갈등이 지속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그는 이제 민주당에서 그 대통령을 집권 초기부터 사실은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한 달도 되기 전에 탄핵하겠다는 시위를 길거리에서 벌였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많이 참석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대통령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었고 대통령은 또 거기에 굉장히 반발을 해서 양쪽의 어떤 격렬한 대립이 계속된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7번 질문 드립니다. 그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어떤 방법으로 윤석열 정부와 민주당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노력했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거기는 이제 우리 전임 원내대표님도 계시지만 그 내부에 있는 것은 당 대표와 원내대표들이 그쪽 민주당과 직접적인 채널을 개설해서 대화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원내대표가 주로 그 대화의 주요 창구가 되셨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당 대표 같은 경우는 한동훈 그때 당시 당 대표였는데 그 대통령과의 면담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해서 대통령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바꿔주기를 원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했었습니다. 뭐 사실 그게 제대로 잘 되지는 않았지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립니다. 그럼 이와 같이 윤석열 정부와 민주당의 갈등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증인을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2022년 11월경 네,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 자리를 함께한 사실이 있죠. 그렇습니다. 증인은 2022년 11월경 이전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전은 언제입니까? 정확히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되기 전에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나서 저를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자기 캠프로 부르기 위해서 저를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한 몇 시간 동안 같이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2022년 11월경 대통령저 관저 만찬이 이제 처음 식사 자리였던 건 맞습니까? 식사 자리는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립니다. 그럼 당시 대통령 관저에서의 만찬 참석자는 누구였나요? 그때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었으니까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그때 비대위원들 그리고 당 지도부들 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11번 질문 생략하겠습니다. 12번 질문입니다. 증인은 언론을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1월경 증인을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야당의 비협조적인 부분에 대해 관련하여 상당히 분노하였다고 인터뷰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만찬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비협조에 관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대통령이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이게 술이 좀 취하셨는데 싹 쓸어버리겠다. 나 가만두지 않겠다. 뭐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야당이었는지 아니면 그때 무슨 뭐 그때가 민노총 시위가 이제 총파업이 예정돼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구를 대상으로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저는 그런 정확히는 그때 대통령이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말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13번 질문입니다. 증거순번 968번 김종혁 인터뷰 스크립트 전문 제시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증인은 2025년 9월 4일경 KBS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비대위원일 때 2022년 12월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그 비대위원들이 대통령 관저에 가서 저녁을 한번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대통령이 술에 취하니까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비상대권이 있다. 그리고 본인이 싹 쓸어버리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전체적으로 야당의 어떤 비협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를 하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바이든 날리면 이런 발언이 있는 다음에 얼마 안 있고 있었을 때고 굉장히 대통령이 궁지에 몰려 있을 때로 알고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내가 총살을 당한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발언했는데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추가로 질문 드리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발언한 것인가요? 어떤 상황이 아니고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반주가 돌고 술을 먹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수선했습니다. 어수선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고 대통령이 왜 갑자기 저런 얘기를 하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대통령이 왜 저런 얘기를 하지? 라고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구체적으로 하도 여러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물었는지는 뭐 지금 기억을 할 수 정확치가 않습니다. 지금 그래도 이제 대화의 맥락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갑자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언급하면서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는 것인데 혹시 어떤 대화 맥락에서 그런 발언이 나오는지 기억나세요? 그게 그 전체를 놓고 다 대화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미 거기 한 20명 이상 참석을 했거든요. 몇십 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는 수석들도 참석을 하고 있었고 비서실장 뭐 다 있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그 335 그 처음에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술자리였기 때문에 335 흩어져서 각자 대화를 하고 있었고 대통령이 누구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저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가까운 거리에 있었는데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발언을 해서 상당히 놀랐고 그다음에 이게 무슨 소리지라고 좀 약간 좀 뭐랄까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확인차 질문드리면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대권에 대해서 언급한 건 맞습니까?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14번 질문입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할 당시에 주변 반응은 어땠습니까? 너무 어수선해서 저는 굉장히 긴장을 했는데 다른 분들은 그냥 흘려 듣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뭐 제가 왜 대통령이 저런 얘기를 하시지라고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립니다. 이제 증인은 KBS와의 이 인터뷰에서 2022년 11월경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였습니다. 당시 증인이 갖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극단적인 선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나요? 아니 그러니까 뭐 본인이 저렇게 뭐 그 총살을 당하는 한에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라는 식의 극단적인 표현을 하시니까 물론 그게 술자리에서 뭐 술김에 하는 발언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대통령이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극단적으로 몰고 갈 수도 있겠다. 여야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야당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경 일변도로 몰아붙일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우려를 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립니다. 이게 당시 만찬 자리에 참석했던 정진석 이제 전 비서실장님은 윤석열 대통령이 만찬 자리에서 비상대권을 언급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인터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대통령이 아무리 술에 취해도 의원이나 위원들이 있는데 그런 말을 하겠느냐
했겠느냐는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증인의 기억이 분명한 것이 맞나요? 저는 그렇게 확실히 기억하고 있고, 왜냐하면 그때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왜 그런 발언을 하느냐라고 물어봤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십 명이 모인 자리에서 막 여기저기서 말들을 떠들고 있었기 때문에 정진석 당시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아니고 비대위원장이 실제로 그 발언을 들었는지 아니면 그냥 흘려 들었는지, 워낙 시끄러우니까 여기저기서 떠들고 있었으니까 그건 뭐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진석 그 당시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확인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는 제가 들은 얘기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8월 12일입니다. 2024년 8월 12일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할 무렵부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준비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당시 증인도 이러한 사실 알고 있죠. 민주당의 김민석 씨가 그와 관련된 발언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그럼 증인은 어떤 이유에서 2024년 8월경부터 계엄령 의혹이 제기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제가 알 수가 없죠. 그럼 증인은 2024년 8월에서 9월경 계엄령 의혹 당시에 헌법과 계엄법에서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소야대 상황이라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할지라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를 하게 되면 계엄 상황을 지속시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증인도 이런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증거순번 431번 2024년 9월 2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 제시합니다. 여기 회의록 보면 아까 말씀하신 김민석 위원님 말씀이 나오는데요. 2024년 9월 2일경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김민석 의원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정족수를 언급하면서 밑에 보시면 제일 하단에 2017년에 만들어진 박근혜 정부 계엄 문건, 집회 시위와 반정부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 시 구속 수사 등 엄정 처리 관련 경고문 발표해서 합수단은 불법 시위에 참석하거나 반정부 정치 활동한 의원을 집중 검거 후 사법 처리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을 유도한다.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라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증인은 이와 같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무력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기무사 계엄 대비 문건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세요? 네. 그래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증거순번 389번 2017년 기무사 계엄 문건 대비 계획 세부 자료 제시합니다. 2017년에 기무사령부에서 작성한 계엄 대비 문건이라는 문건인데요. 여기 문건에는 저기 위에 보시면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시도시 조치사항이라고 이제 기재되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 네모칸에 보시면 계엄사령부 집회 시위 금지 및 방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 시 구속 수사 등 엄중 처리 관련 경고문 발표. 합수단 불법 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 검거 후 사법 처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비상계엄 상황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결국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도를 저지해야 하기 때문에 기무사 계엄 대비 문건과 같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 또는 구금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맞지 않습니까? 아니 글쎄요. 그거는 뭐 그 말씀하시는 논리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인데, 근데 저는 뭐 저런 기무사 문건에 대해서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기무사에 대해서 기무사가 뭐 계엄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기무사에서 작성한 내용이 뭔지를 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23번은 생략하겠습니다. 24번 질문 드립니다. 증거순번 1542번 2024년 9월 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 내용 제시합니다. 피고인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 말씀드리는 건데요. 2024년 9월 3일 이 계엄령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결국 근거도 없고 현실성도 없고 오로지 상상에 기반한 괴담 선동일 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 그리고 대통령 탄핵 정부 조성을 위한 선동 정치의 연장선이라며
당파적 이익을 위해서 괴담 선동으로 나라를 뒤흔드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민주당식 괴담 정치를 당장 중단하다.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네, 증인은 피고인이 민주당의 계엄령 의혹에 대해서 이와 같이 발언한 사실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기억은 못하지만 그건 그때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저는 당시에 국민의힘의 패널로 방송에 나가고 있었는데 저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비상계엄을 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였고, 그리고 그것을 뭐 민주당에서 그 김민석 그때 당시 의원이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상상에 불과하다, 망상이다.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나부터 앞장서서 막겠다라고 제가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고, 또 10월 1일 날인가요? 국군의 나라 행사에 뭐 민주당 일각에서는 군인들을 탱크가 이제 출동을 하는데 그 다음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식의 얘기까지 해서 그런 환상과 망상으로 정치를 하느냐라고 비판을 했던 기억이 저도 했습니다. 그건 기억이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5번, 26번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상황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2024년 12월 3일입니다. 27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22시 23분경에서 27분경 대국민 담화를 통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는데, 증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모습을 어디서 확인했습니까? 집에서 TV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누군가의 연락을 받고 TV를 보시게 된 겁니까? 아니면 계속 TV를 보고 계셨습니까? 기자들이 연락이 와서 그 10시에 긴급 담화를 한다는데 그게 뭐 그 내용을 아시느냐, 최고위원이 아느냐. 그래서 저는 뭐 처음 들었던 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때 당시 한동훈 대표에게 문자를 넣어서 이런 걸 한다는데 알고 계시냐라고 했더니 자기도 모른다. 이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10시가 됐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그다음에 왜 안 하지? 왜 안 하지? 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10시 23분인가? 10시 20분 좀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이제 담화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28번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9번 질문입니다. 헌법 77조와 개헌법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인 이러한 헌법 및 개헌법 규정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건 2024년 12월 3일 당시에도 이 헌법과 개헌법 규정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헌법을 질문드립니다. 여러 번 읽어봤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김민석 의원이 그 계엄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방송에 나가서 아니 150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해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지금 민주당이 그때 당시에 뭐 160석, 170석 뭐 그리고 그 우호적인 세력까지 합치면 거의 190석에 육박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다라고 비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법 조항에 대해서 헌법 조항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그럼 기존에도 이미 헌법 규정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고, 그리고 민주당의 계엄령 의혹이 이제 제기됐을 때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에 계엄 선포 요건이나 계엄 해제 요건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2024년 12월 3일 기준입니다. 당시에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당시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정 질서의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1번 질문입니다. 그럼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인지한 직후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좀 어이가 없어서, 왜냐하면 제가 최고위원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 중에서 헌법이 얘기하는 뭐 그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사태라든가 뭐 폭동이 일어났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무장공비가 난파가 됐나, 무슨 갑자기 우리가 모르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을 했나라고 생각도 해봤지만 그 뒤에 나오는 무슨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라는 얘기들을 들으면서 이거는 도대체 무슨 소린가,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왜 대통령이 저렇게 반헌법적인 발언을 하느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한, 그 집권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알고 있는 한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 비상계엄의 요건은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현실적이지 않아서 한 10여 분간 좀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 있는 아내에게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냐. 지금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고 얘기를 했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이따 밑에 자막이 비상계엄 선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한 10여 분 뒤에 제가 한동훈 당시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들으셨냐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었더니 한동훈 전 대표가 뭘 어떻게 합니까? 막아야죠. 그러면서 지금 긴급 비상 최고위원회를 소집하겠습니다. 바로 국회로 와주십시오. 국회로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고 그다음에 저는 준비를 해서 그다음에 국회로 갔습니다. 이제 다시 그 대국민담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내용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 예산 삭감 등은 헌정 질서를 짓밟고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이런 취지로 이제 발언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발언은 계엄 선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일선에서 민주당의 어떤 폭거라든가 그리고 29차례에 걸친 탄핵에 대해서 무더기로 장관들을 탄핵하고 그리고 다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강력히 비판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야당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건 헌법 질서를 물랑케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그건 아마 한동훈 전 대표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한동훈 당대표와 통화 시에 한동훈 당대표가 이제 막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증인도 마찬가지 같은 생각이었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1980년대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비상계엄에 그것이 5.18로 이어지면서 얼마나 큰 비극을 끌어냈는지를 목격했던 그런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4년에 비상계엄을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선언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비극을 가져올지 정말 저는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마 보나마나 길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유혈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겠다. 그리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당장은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대로 오늘 밤에 국회에 가서 저는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하지만 어쨌든 국회에 가서 표결을 통해서 이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32번 질문 생략하고요. 33번 질문 하겠습니다. 증인은 최고위원 회의를 개최한다는 한동훈 당대표의 소집 지시를 받고 국회로 이동한 것이 맞죠? 그렇습니다. 34번 질문입니다. 증인은 한동훈 당대표 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국회로 오라는 지시 또는 요청을 받기도 했습니까? 아닙니다. 35번 질문입니다. 증인은 KBS 인터뷰에서 이렇게 발언하셨어요. 곧바로 한 대표가 국회에 비상 최고위원회를 소집하겠습니다. 바로 국회로 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겨울이니까 옷을 준비하는데 이거 잘못하면 나는 구금되거나 구속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발언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증인이 구금되거나 구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을 이유로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걸 보고 그러면 우리 같은 당내의 반대 세력들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한동훈이라든가 저라든가 굉장히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도 만약에 이렇게 불법적인 계엄을 할 정도면 우리들도 체포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37번 질문입니다. 이건 이제 증거순번 120번 한동훈의 선택 4번 제시합니다. 이 한동훈 대표의 그 저서 당대표의 저서를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12월 3일 22시 46분 경에는 이제 한동훈 당대표의 이제 워딩입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막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23시 05분 경에는 국민의힘 당사에서 언론 인터뷰를 통하여 오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요건에 맞지 않은 위헌, 위법, 위헌인 비상계엄 선포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비상계엄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안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저희가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막아내겠습니다. 라고 발언했고요. 23시 13분경 오른쪽인데요. 페이스북에 즉각 국회 차원에서 계엄 해제 요구할 것입니다. 면서 계엄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증인도 한동훈 당대표의 이러한 입장 확인했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38번 질문입니다. 한동훈 당대표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계엄 선포 경위 등을 파악하고자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연락하였고 홍철호 정무수석으로부터 22시 23분경 비상사태입니다. 22시 24분경 최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다음 22시 30분경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전화하여 약 1분 54초간 통화하면서 계엄 선포 경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증인도 이런 사실 알고 있습니까?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럼 비상계엄 당시에는 듣지 못했습니까? 몰랐습니다. 한동훈 당대표는 당시 비상계엄 선포라는 긴급한 상황에서 계엄 해제 필요성에 관하여 나름대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그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여 22시 46분경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막겠습니다. 라면서 계엄 반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경위가 맞습니까? 그거는 그 책에는 그렇게 써 있는 거 저도 봤는데 그 다음에 나갈 때,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막 나가는데 그리고 나가면서 계속 방송을 보고 있었는데 거기 계속 자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대표가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죠. 그러면 이제 향후에 그 이제 한동훈 당대표로부터 이제 홍철호 정무수석까지 이렇게 통화를 해보니까 이건 도저히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맞지 않은 잘못된 비상계엄이다. 그래서 메시지를 올린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본 적도 있으세요? 없습니다. 뭐 그런 것과 관련해서 다른 뭐 홍철호 수석과 전화 통화를 했다거나 문자를 했다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0번 질문은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넘어가고요. 41번 질문 드립니다. 증인은 이제 KBS 언론 인터뷰에서 너무 초현실적이다 라면서 한편으로는 상당히 안도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거 여당 대표가 저렇게 바로 메시지를 내서 이걸 막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이게 성공하기는 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네. 한동훈 당대표의 발언을 보고 안도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은 제가 보기 정치적으로 따져보면 여당 대표라는 게 여권의 2인자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저렇게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는데 여당 대표가 바로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어떤 그런 문자 메시지를 냈고 그것이 전부 다 방송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군인들도 마찬가지고 또 경찰들도 그렇고 혹은 또 거기에 반대하는 시민들도 굉장히 안도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기 전에 그 증인은 이제 대기 일산이시죠? 네. 일산에서 그럼 국회에 몇 시에 출발하셨나요? 제가 막 나오는데 대통령의 메시지가 텔레비전에 문자 자막이 나오는 걸 봤으니까 아마 한 45분, 46분 뭐 그때쯤 해서 출발을 한 걸로 그렇게 시간상으로 보면 그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저녁 10시 45분 정도? 네, 그렇게 네. 그 전후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드리면요. 증거순번 1585번 국민의힘 원내행정국 문자 메시지 제시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피고인 명의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22시 59분입니다. 잠시 후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메시지를 발송하고 23시 09분경입니다. 같은 피고인 명의로 비상의원총회 장소 변경 알림 잠시 후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즉시 중앙당사 3층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증인은 피고인이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저는 그 의원이 아니잖아요. 원외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제가 저 문자 발송 대상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런 걸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에게 갔겠죠. 네. 그럼 피고인이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한 사실 자체는 알고 계셨나요? 비상의총을 소집한 것은 나중에 우리 당사에 왔을 때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의총을 소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사람들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아마 대표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 그때 한동훈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정확치가 않습니다. 뭐 워낙 어수선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뭐 지금도 그랬지만 시간 순으로 천천히 차근차근 질문 드릴게요. 네. 이제 증인이 국민의힘 당사에 도착한 그 상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예, 증거순번 968번 김종혁 인터뷰 스크립 전문 제시하면요. 저기 보시면 그 KBS 인터뷰에서 국회로 갔는데 그게 막히는 바람에 저희는 당사로 다시 갔죠. 3층에서 모여서 서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시작했죠라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네. 증인이 국회에 출입하지 못하고 당사로 가게 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일산에서 자유로를 타고 서강대교 정도에 올라갔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때 문자가 왔어요. 국회가 봉쇄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사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문자를 받았는데 아마 원내 대표실에서 보냈는지 어떤지 누가 보냈는지는 좀 기억은 잘 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문자를 받고 저는 국회로 가다가 그 앞에서 바로 돌려서 그 가까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당사로 가게 됐습니다. 그럼 직접 국회를 가보시진 못하셨어요? 그 앞을 통과해서 네. 돌아서 왔는데 이미 제가 이제 국회 앞을 지나갈 때는 거기 경찰들이 쫙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서 국회로 당사로 왔습니다. 그럼 증인이 당사에 도착한 시각은 언젠가요? 정확치는 않은데 11시 한 10분 그 전후였을 겁니다 아마. 아까 그 이제 추가로 질문드리면 이제 증인이 국회 앞을 지나고 있을 때 경찰이 쫙 깔려 있었다 이렇게 질문을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경찰이 국회 앞에 이제 쭉 늘어서서 국회를 봉쇄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비상계엄이 터졌으니까 아마 경찰들이 움직였을 것 같은데 국회를 봉쇄한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국회는 제가 알기에는 뭐 사법권에 대해서 사법권과 행정권에 대해서 제약을 가할 수는 있지만 국회를 막는 것은 불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회가 봉쇄됐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제가 그때 당시로는 이거 국회까지 막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당사로 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5번 질문입니다. 증인이 당사에 도착했을 당시에 당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당사에 제가 올라갔을 때는 그게 이제 3층과 5층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3층에는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님을 제가 거기서 만났고 그 다음에 5층에 올라가서는 당대표는 5층에 있다라고 해서 5층에 올라갔을 때 당대표와 또 몇 명의 의원들이 있는 걸로 그때 거기서 만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3층에는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 피고인이 있었고 5층에는 한동훈 당대표가 있었단 말씀이세요? 대회의실이어서 3층이 되게 넓거든요. 그래서 제가 5층에 올라가서 그때 당 대표한테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님이 3층에 계시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우리 다 같이 얘기해야죠. 그러면서 5층에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3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46번 질문을 좀 다시 이제 수정해서 질문드리면 당시 당사에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개최되지는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최고위원들이 다 왔었나?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고요. 당사에서 최고위원을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지금 국회로 들어가서 본회의에서 본회의를 열어야 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본회의장으로 갈 것인가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47번 질문 드립니다. 증거순번 1554번 국민의힘 당직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입니다. 이제 국민의힘 당직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이제 캡처해서 보내드리는 건데요. 22시 45분경에 이제 민주당 지도부 전원 집결, 민주당 지도부 중 체포된 인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 23시 20분경에는 국회에서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의원 체포조 가동이라는 메시지가 공유되거든요. 증인도 이와 같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체포될 수 있다는 소식 전달받은 적 있습니까? 저 메시지는 저는 받은 게 없고요. 그 안에 갔을 때 저희가 국회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또 유튜브나 이런 거에서 계속 중계가 되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안에서 밖에 있는 보좌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회 직원들이 안쪽에 있는 본회의장 앞에 있는 휴게실과 본회의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문자나 전화를 하는데 무슨 체포조가 투입됐다, 군인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그때 거기서 들었습니다. 체포조 얘기는 좀 나중에 들었다는 말씀이세요? 네. 혹시 체포조 얘기 누가 했는지 알고 있으세요? 기억은 잘 나지 않고요. 여러 사람이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러 사람이 했고 거기에는 아마 사람들이 막 흥분해서 소리치고 그랬으니까 그때 국회 직원도 전화를 받더니 체포조가 들어온대요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여러 사람이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럼 혹시 체포 대상도 거론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49번 질문 좀 이제 바꿔서 질문 드립니다. 증인이 이제 당사에 도착했을 당시 피고인이 당사에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가 그렇게 기억합니다. 예. 이제 50번 질문까지 같이 드리면 국민의힘 당사 주변 CCTV 영상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23시 21분경 국민의힘 당사에 도착한 것으로
이제 확인되거든요. 그래요? 그럼 증인은 그러면 23시 21분경 이후에 당사에 도착한 것이 맞겠죠, 그러면? 당연하죠. 네. 51번 질문입니다. 이제 피고인이 당사에 도착한 직후인 23시 22분경 피고인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약 2분 5초간 통화를 합니다. 증인도 이런 사실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면 증인이 국민의힘 당사에서 피고인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5층에 있는 한동훈 당대표와 이제 3층에 있는 이제 피고인이 이제 협의를 하러 하는 이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어떤 경위로 한동훈 당대표가 5층에서 3층으로 이동해서 얘기를 하게 된 건가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3층에 원내대표가 와 계시다. 그러니까 5층에 있던 사람들이 그럼 원내대표가 함께 얘기를 하자라고 해서 우르르 내려왔습니다. 그럼 내려와서 한동훈 당대표와 피고인이 3층 어디에서 이제 협의를 했습니까? 3층에 회의실이 있는데 그 회의실 앞인가 그 아닌가 잘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3층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의원들이 꽤 있었고요. 정확히 저도 뭐 워낙 그때 당시에 거의 패닉 상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가 있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 그럼 당시에 피고인과 한동훈 당대표는 어떤 내용으로 협의를 진행했습니까? 협의를 한 사실은 없고 우리는 어쨌든 빨리 국회에 가서 본회의를 열어서 본회의에서 이것을 해제시켜야 된다라는 뭐 그런 누구든지 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지금 국회 상황이 어떻게 됐냐 국회가 봉쇄됐다는데 이거 어떻게 들어갈 거냐 이런 얘기들을 했죠. 그거에 대해서 피고인은 뭐라고 하던가요?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그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은 정확히 나지 않고 저희가 이제 그 두 개의 의견이 대립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빨리 국회로 가자는 거였고 추경호 원내대표께서는 중진들이 와서 중진들 얘기를 좀 들어보고 움직이자 이렇게 두 개의 의견이 충돌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정확한 워딩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좀 고성이 오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엔 정성국 의원이 당 대표가 가자는데 원내대표는 무슨 뭐 중진들을 왜 기다린다고 그러는 거냐 뭐 이렇게 소리를 쳤고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추경호 원내대표님과 대학 선후배의 친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형 어떡하려고 그러냐 빨리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야 나도 너하고 똑같은 생각이야 근데 지금 중진들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까 고성이 오고 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한동훈 당대표 측에서는 누가 고성을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정성국 의원이 큰 소리로 워낙 목소리가 좀 크시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 또 다른 사람들도 뭐 신지호 의원인가 신지호 전 의원인가 뭐 누가 하여튼 소리들을 질렀는데 그냥 뭐 워낙 어수선해서 누가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고인 원내 지도부에서는 피고인과 함께 어떤 의견을 전달한 사람은 누구였나요? 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55번 질문입니다. 한동훈 당대표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기재를 했어요. 추경호 원내대표와 당사 3층에서 만났다. 몇 가지 의견 차이가 있었다. 나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통해 계엄을 막아야 한다. 더 늦으면 국회가 봉쇄될 테니 지금 당사에 있는 의원들과 함께 신속히 국회로 가자고 했다. 반면 추 원내대표는 중진 의원들이 당사에 올 테니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했다. 이렇게 기재했는데요. 당시 피고인과 한동훈 당대표 사이에 이와 같은 대화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까? 정확히 그런 비슷한 내용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빨리 국회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근데 뭐 구체적으로 단어 하나하나까지 저는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들었기 때문에. 56번 질문 생략하고요. 57번 질문 하겠습니다. 그럼 피고인은 중진 의원들로부터 어떤 의견을 들어보자는 입장이었습니까? 그건 제가 알 수 없습니다. 58번 질문입니다. 그럼 피고인 주장과 같이 중진 의원들의 의원을 들어본들 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 외에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아니 그거는 뭐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때 당시 상황은 굉장히 모두가 지금 거의 공황 상태 내지 패닉 상태였어요. 그래서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왕좌왕하던 그런 상황이었고 아마 원내대표는 그러니까 뭐 원내대표로서 당의 중진들의 얘기를 들어봐야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59번 질문입니다. 그럼 당시 피고인 외에도 당사에 남아있자는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저는 뭐 그때 당시에는 하여튼 그 추경 원내대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만 기억을 합니다. 네. 60번 질문입니다. 한동훈 당대표 저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나는 당대표인 내 결정을 따라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에 더해 추 원내대표 명의로 개헌 반대 입장을 명확히 내달라고 했다. 원내대표까지 개헌 반대 입장을 내면 당의 공식 입장인 것을 더 강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추 원내대표는 당대표인 내가 입장을 냈으니 별도로 입장을 낼 필요가 없다고 했다. 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네. 당시 피고인과 한동훈 당대표의 이와 같은 대화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까? 저는 옆에서 그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시죠. 뭐 했더니 뭐 좀 당 대표 하셨는데 뭐 저까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피고인이 어떤 대답을 하던가요? 당 대표가 하셨는데 저까지 하실 필요가 있냐. 뭐 이렇게 그렇게 다 얘기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그 확인차 이제 질문을 드리면 61번 질문인데요. 증거순번 412번 2024년 12월 4일자 JTBC 기사입니다. 여기 밑줄 이제 보시면 언론에서는 당시 상황에 대해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말을 원용하면서 당사의 남냐 본관을 가냐를 두고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가 설전을 벌였다며 싸움에는 주변 측근들도 가세했다. 구체적으로 추 원내대표는 당사에서 국민의힘이 일치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국회가 다 봉쇄됐는데 어떻게 의원들이 담을 넘어 들어오게 하냐. 안전 문제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에 한 대표는 말도 안 된다. 본회의장에 가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피고인과 한동훈 당대표 사이에 이와 같은 대화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까? 저는 뭐 정확한 내용은 그런 톤으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워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릅니다. 예. 62번 질문 생략하겠습니다. 증인이 이제 한동훈 당대표 피고인과 함께 이제 당사에 있을 당시 포고령이 발령이 됩니다. 포고령 발령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네. 예. 63번 질문입니다. 계엄사령관 박안수는 2024년 12월 3일 23시 23분경 포고령 제1호를 공포하였는데 증인은 포고령 제1호 공포 사실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확인했습니까? 그 포고령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회에 들어간 다음에 국회 그 본회의장 앞에 있는 휴게실에서 의원 한 분이 포고령이 공포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여줬던 그런 이렇게 막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이전에는 포고령이 그 공포된 사실을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아 예. 그러면 그 당시에 그 국회 본회의장 대기실에서 네. 포고령 보셨다고 했는데 포고령 꼼꼼하게 읽어보셨어요? 다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몇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율사인 의원들도 있는데 그때 있으면서 뭐 거의 미쳤네. 이게 말이 돼? 뭐 이런 얘기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포고령 보여드리겠습니다. 증거순번 432번 포고령 제시합니다. 포고령 제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이것은 제1항이고요. 모든 언론과 출판을 계엄사가 통제하며 이거는 이제 3항입니다.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증인도 이런 포고령 제1호 내용 확인했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 불법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그런 걸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럼 증인은 이 계엄사령관 박안수가 발령한 포고령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그건 뭐 기본적으로 그 계엄 자체의 선포가 저는 불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건 헌법을 어긴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다가 포고령에서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뭐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때 무슨 그 의사들에 대해서 전공의에 대해서 뭐 처단한다 뭐 이런 표현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적인지 어딘지 뭐 하여튼 그런 걸 보면서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을 저뿐만이 아니고 거기 대기실에 있었던 사람들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이제 증인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이미 불법인 비상계엄에 불법이 더 얹어졌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66번 질문입니다. 그럼 증인은 이 포고령에 따라서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이 체포 구금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보지 못하셨어요? 아니요, 그 뭐 당연히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라고 했고 잠시 뒤에 뭐 실제로 뭐 체포조가 투입됐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시간 전후 상황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게 그때 당시에 어수선한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무슨 뭐 헤리콥터 소리가 막 들리고 군인들이 투입됐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그래서 그때 전후 관계를 제가 정확히 시간별로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 어차피 증인은 포고령 이전부터도 정치인들이 이제 체포 구금될 수 있다는 생각은 이미 하고 계셨던 거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67번 질문입니다. 이제 포고령 발령 당시 당사했던 이제 한동훈 당대표도 이제 자신의 그럼 질문을 좀 수정하겠습니다. 그럼 한동훈 당대표는 포고령 언제 확인했는지 기억나세요? 그때 아마 거기 있을 때 같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럼 한동훈 당대표도 당사했을 때는 포고령을 확인해 보지 못했던 걸로 기억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간대가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서. 근데 음. 저는 그때 들었던 게 그 휴게실에서, 그러니까 그 대기실에서 의원들이 얘기해서 들었던 것 같고, 그때 한동훈 대표도 거기 있었고, 그때 거기에 대해서 이거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주고받았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보지 않았나 싶은데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시 한번 확인차 질문드리는데 그 포고령에 대해서 한동훈 당대표 등과 이제 얘기를 나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포고령 거기 있는 내용에 사람들이 대해서. 다 예. 얘기를 했었죠. 그럼 그 장소가 당사인 건지 본회의장 대기실이었는지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저는 주시겠어요? 본회의장 대기실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다른 사람들은 언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거기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들었고, 그다음에 당사에 있을 때는 제가 들었던 기억이 별로 안 납니다. 예.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8번 질문입니다. 증거순번 1590번 국민의힘 국회의원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제시합니다.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으로 구성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보여드리는 겁니다. 주진우 의원은 포고령이 공포된 직후인 2024년 12월 3일 23시 24분에서 23시 25분경 이런 메시지를 공유합니다.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당을 넘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계엄 해제안에 반대하는 분 계시는지요? 한동훈 당대표라는 메시지를 이제 공유를 하는데요. 이런 메시지가 어떻게 공유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 방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저 메시지가 어떻게 나간지는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여러 사람이 모여 있으면서 빨리 더 많은 의원들이 오게 해야 한다. 그래서 이걸 해제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갑론을박도 아니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빨리 오게 할 것인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메시지를 당 대표도 보내고 뭐 제가 기억하기에는 누가 대신해서 보냈는지 모르지만 박정아 의원, 주진우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보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날 그 옆에서 지켜본 분위기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메시지 보시면 계엄 해제안에 반대하는 분 계시는지요? 이런 메시지를 주진우 의원이 보내시거든요. 한동훈 당대표가 계엄 해제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확인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냥 반대하지 않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 그럼 빨리 와달라라는 그런 촉구성이었지. 저게 무슨 뭐 확인하는 그런 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계엄 해제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는 없었습니다. 아니 그날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증인들이 현장에 만났던 있었던 예.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야 다 18명이었던 걸로 아는데 다 저 해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거기까지 온 거죠. 당사에서도 이제 국민의 의원님들이 계셨잖아요. 제가 어떤 분이 거기 있다가 그 본회의장에 왔는지 안 왔는지 그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중간에 여기 메시지를 보시면 지금 민주당은 담을 넘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기재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주진우 의원님과 한동훈 당대표는 어떤 경위로 민주당이 담을 넘어서라도 국회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마 그때 당시에 그 국회 안에 있는 분들, 우리 보좌진들이라든가 국회 직원들과 그 다음에 우리 당 사무처들이 서로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때 서범수 총장님도 거기 계셨으니까 네. 서범수 총장님은 아무래도 총장실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를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합니다만 이건 단순한 저의 추정입니다. 내용은 모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당사에 있을 당시에 이제 한동훈 당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민주당 의원들처럼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있으면 담을 넘어서라도 국회에 진입하여 계엄 해제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셨던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당사에서 국회로 이동하는 상황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73번 질문입니다. 한동훈 당대표와 피고인, 증인을 비롯하여 당시 당사했던 의원 또는 최고위원들은 12월 3일 23시 35분경에서 36분경 당사에서 나와 국회로 출발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아마 비슷할 겁니다.
이제 피고인은 이제 중진 의원들 의견을 듣기 위해 당사에 있자고 주장하는 입장이었는데 어떤 경위에서 피고인이 국회로 이동하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부 다 안 된다. 국회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추경호 원내대표님도 그럼 나도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다음 질문 75번 질문 드립니다. 그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당사로 이동했는지 한번 그날 상황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당사로 가는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저희는 걸어서 가자고 했습니다. 걸어서 가는 것은 걸어서 일단 거리가 굉장히 짧은 데다가 걸어서 가야지 그 기자들이나 유튜버들이 이제 그 국민의힘 지도부도 국회로 가고 있다라는 것들이 중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이 비상계엄을 막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일부는 걸어가기로 했고 제가 보기 추경호 원내대표님은 아마 차를 타고 가신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나눠서 갔습니다. 예, 그 당사에서 국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네.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한동훈 당대표 일행과 피고인 일행이 따로 국회로 이동한 이유는 뭐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제 서범수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저번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제 당사에서 국회로 이동하기 전에 국회 봉쇄가 풀렸다는 네. 얘기를 이제 듣고 국회로 출발했다 네. 이렇게 증언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서범수 그때 당시에 총장님이 국회 봉쇄가 풀렸답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럼 국회 봉쇄가 풀렸다는 말이 나온 거는 어느 맥락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국회가 지금 봉쇄가 돼서 당사로 왔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국회로 들어갈 것이냐, 담을 넘어갈 것이냐, 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국회가 지금 문이 열렸답니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빨리 가자. 그래서 나온 거죠. 그럼 일단은 무조건 국회로 간다는 건 결정이 된 상태고 일단 한동훈 당대표는요 결정을 네. 한 상태고 그렇게 어떻게 가냐를 얘기가 나오고 있을 때 국회 봉쇄가 풀렸다는 얘기를 그런 그렇습니다. 소식이 들렸다는 말씀이시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국회 봉쇄가 풀렸다는 얘기는 듣고 이제 출발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76번 질문 드리면요. 혹시 그 당사에서 국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당대표 등 정치인들이 체포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신 적은 없다는 듣지 말씀이시죠? 않았습니다. 예, 77번 질문 이제 확인차 질문을 드리면요. 증거순번 1585번 국민의힘 원내행정국 문자 메시지인데요. 이제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에서는 12월 3일 23시 33분경 피고인 명의로 비상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이제 변경하는 공지 메시지를 보내거든요. 이런 메시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나중에요? 나중에 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사실 저는 뭐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제가 받지 않아서 어떤 식으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75번 질문 생략하겠습니다. 79번 질문입니다. 증인은 한동훈 당대표 등과 함께 국회 도서관 쪽 출입문인 도정문 쪽을 통과해서 국회 경내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국회 정문이 아닌 도정문을 통해서 국회로 출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행진에서 가고 있는데 국회 정문이 다시 봉쇄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거의 얼마 안 남겨두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게 누가 얘기했는지 아마 서범수 총장님이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 바로 뒤에 있는 이 국회 도서관으로 들어갑시다. 도서관 철문 쪽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동훈 당시 대표가 앞장서서 그로 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원래는 정문을 통해서 들어가실 생각이셨어요? 예, 그렇죠. 여러 사람이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국회 도서관 옆에 철문은 하나씩 회전문이거든요. 하나씩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롭고 국회가 만약에 정문이 열려 있으면 그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신속하게 갈 수가 있죠. 아까 이제 증인이 피고인 일행은 차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피고인 일행은 한동훈 원내대표 일행 뒤를 따라서 같이 도정문을 통해서 들어갔거든요. 이런 사실 모르고 계셨어요? 전 몰랐습니다. 82번 질문입니다. 이제 증인과 한동훈 당대표 일행이 국회에 출입할 당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는 상황이라 한동훈 당대표가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였고
그에 따라 경찰이 주춤주춤 뒤로 물러나 증인과 한동훈 당대표 일행이 회전문을 통해 국회로 출입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제 국회가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였나요? 도정문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는 상황이 국회를 무슨 봉쇄한 의미인가요? 거잖아요. 예. 불법적인 행위를 한 거죠, 뭐. 그럼 바로 도정문에서도 경찰이 모든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에 대해서 출입을 허용하고 있었던 시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막 그 섞여져 있는데 완전히 봉쇄됐다, 다시 열렸다, 그 다음에 그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출입을 허용해주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출입증을 보여주면 다시 들여보내준다. 아니다, 이제 그것도 다 봉쇄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떠돌아다녀서 뭐가 진짜인지 뭐가 거짓말인지 알 수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저희는 어쨌든 국회로 가야 된다는 생각에 의해서 나갔던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한 10분 정도 걸어서, 10분도 안 걸릴 겁니다. 아마 8분 9분 정도 걸어서 그쪽으로 걸어가다가 정문으로 가다가 다시 봉쇄됐다, 아무도 못 들어간다 라는 얘기를 듣고 바로 뒤에 있는 철문으로 가서 회전문으로 가서 한동훈 대표가 거기 서 있던 경찰관한테 막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저 정말 이러실 겁니까? 제가 누군지 몰라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 경찰관이 주춤주춤 뒤로 물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한 명씩 그 회전문을 통해서 통과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당시 그 도정문도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은 맞았네요. 네.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는데 한동훈 당대표가 이제 이러실 겁니까? 이렇게 좀 따져 물으니까 이제 경찰이 출입을 허용해줬다, 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2, 83 생략하겠습니다. 84 질문입니다. 증인 한동훈 당대표, 서범수 사무총장 등은 23시 44분경 국회 본관으로 진입하여 곧바로 당대표실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네. 국회 본회의장이나 비상의원 총회가 예정인 국회 예결위 회의장이 아니라 당대표실로 이동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처음에 당대표실로 일단 당대표니까 습관적으로 제가 경로 의존성 같아요. 그냥 당대표실로 가다가 여기 가면 안 된다, 본회의장으로 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서 2층에 있는 예결위 회의장,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거기서 의총을 하려고 했었으니까 예결위 회의장으로 갔습니다. 예결위 회의장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한 몇 분 정도도 안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안 된다, 본회의장으로 있어야 된다, 본회의장에 라고 해서 바로 앞에 있는 예결위 회의장에서 본회의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85번 질문은 확인차 한번 질문 드릴게요. 그 증인 한동훈 당대표, 서범수 사무총장 등은 23시 52분경에 당대표실에서 나와서 국회 예결위원장으로 가거든요. 당대표실에 머문 시간이 한 8분 정도 됩니다. 그럼 당대표실에서 어떤 대화 나누셨어요? 저는 기억이 전혀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거기 그 앞에 서 있었나? 하여튼 그 주변에 있었을 텐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제 86번 질문, 87번 질문을 좀 이제 추격해서 좀 질문 드리면, 당대표실에서 예결위 회의장으로 간 이유, 예결위 회의장에서 본회의장으로 간 이유, 각각의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약간 누가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기 그리고 지금 본회의장 가야 된다. 근데 예결회의장에서 총회를 의총을 열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하여튼 예결회의장으로 갔어요. 근데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본회의장 가야 된다. 바로 앞이니까. 그런 얘기들을 또 누가 했어요. 그래서 누가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본회의장으로 들어갔죠. 그 이제 추가 질문 드리면,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예결위 회의장이죠. 예결위 회의장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이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거는 뭐 일단 표결을 하려면 안으로 들어가야 돼. 본회의장에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뭐 마냥 봉쇄가 됐으니까 언제까지 의원들이 오기를 기다릴 수도 없는 거니까 일단 본회의장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무슨 뭐 일로 국회까지 군인들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 전부 다가 이거 잘못하면 체포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공포심을 갖고 있었죠. 그러면 한동훈 당대표는 이제 신속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나중에 책에서도 뭐 그런 얘기를 했던데 제가 들었던 건 그때 한동훈 대표는 오늘 저녁에 빨리 막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이거 못 막습니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럼 결국은 의원총회라는 것이 좀 당시 상황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까? 글쎄요. 이렇게 의원총회라는 것은 뭐 그 의원들을 더 많이 소집을 해서 같이 이제 투표장으로 가기 위한 그런 절차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런데 그때 밤 상황이 너무나 긴급하고 급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그 의원들이 다 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럼 결국은 증인이 인식하기로는 의원총회라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본회의장으로 같이 가는 그런 기능을 하는 회의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저는 그럴 거라고 추정을 했지만 그 의원총회를 여는 이유는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다음에 결정을 내리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투표의 주체는 의원들이니까. 근데 의원들 모아서 이제 그 비상계엄과 관련한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표결을 하든가 어떻게 하든가 뭐 그런 행동에 들어갔겠죠. 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제 90번 질문인데요. 한동훈 당대표 저서 이제 말씀드리면 이렇게 기재를 하셨어요. 나는 1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본회의장으로 들어갔다. 같이 온 의원들 중 몇 명은 부담을 느껴서인지 결국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밤 11시 58분경이었다.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그럼 증인은 부담을 느껴 결국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의원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럼 91번 질문입니다. 그럼 한동훈 당대표가 저서에 기재한 부담, 여기서 부담이라고 했거든요. 부담이라고 기재했는데 무엇에 대한 부담이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분들이 아니니까. 근데 아마 그냥 추정해 보면 아 이거 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는데 여당 의원으로서 거기에 반대하는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뭐 그분들의 생각인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추정하는 것에 불과한 거죠. 예, 92번 질문입니다. 여기서의 그 부담에 대해서는 그 원내대표인 피고인이 계엄 해제에 대해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었거나 그런 취지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한다는 공지를 했기 때문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근데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공지하면서 나는 생각이 이런데 와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93번 질문 생략하겠습니다. (94번) 질문입니다. 증인과 한동훈 당대표 등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함께 들어간 상황에서 이분들이 어디서 대기하고 있었습니까? 누가요? 그 이제 같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증인을 포함해서요. 그 예. 본회의장이요. 예. 그 밖에 이제 철문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공간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넓은 공간일 것 같아요. 복도식으로 공간이 있고 거기에 이제 의자들이 놓여 있어서 휴게실처럼 앉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문을 열고 다시 들어가면 본회의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본회의장 밖에 그 휴게실 바로 앞에 문 앞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95번 질문입니다. 증인이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갔을 때 그 본회의장 안에는 몇 명의 의원들이 모여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저는 그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뭐 담을 넘어서 들어오고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안에서 벌어진 일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럼 증인은 이 비상계엄 당시에 그 본회의장이 이제 이중문으로 이제 네, 맞습니다. 2번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첫 번째 문으로만 들어가고 두 번째 문은 안쪽으로는 들어가진 않으셨어요? 안 들어갔습니다. 저는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들어갈 자격이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갔던 의원들 중에서 저는 유일하게 원외 당협위원장이었는데 그건 제가 최고위원이었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계속 같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움직인 것이지 본회의장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96번 질문 드립니다. 이제는 이제 그 비상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실까지의 상황 질문 드릴 건데요. 이제 한동훈 당대표는 저서에서 이렇게 기재하셨어요. 나는 의원들에게 계속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요청했다. 원내대표, 원내수석 등에게도 직접 연락해 어떻게든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했다. 이렇게 기재를 했거든요. 그럼 증인은 한동훈 당대표가 피고인이나 배준영 원내수석 부대표와 통화하는 모습 보셨나요?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피고인은 국회 본관으로 진입한 이후에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 때까지 원내 지도부와 함께 원내대표실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증인은 피고인을 포함한 원내 지도부가 원내대표실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언제 어떤 경위로 알게 됐습니까? 나중에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나중에 의원들이 그 몇몇이 대표님은 지금 원내대표실에 있다. 원내대표님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이라고 하면 비상계엄 해제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이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전이요. 그러면 증인은 왜 피고인을 포함한 원내지도부가 원내대표실에 계속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98번 질문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은 12월 3일 23시 57분경 개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조치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했고요. 그게 몇 시였다고요? 23시 57분경입니다. 11시 57분. 예. 그리고 국회 사무처는 12월 4일 00시 01분경 국회의원들 모두에게 의원님께서는 속히 본회의장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증인도 이런 사실 알고 계세요? 제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때 당시에 뭐 다들 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99번 질문입니다. 그러면 증인은 이제 이미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곧 개의할 거다. 이런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150명이 이제 본회의장에 의원님들 150명이 넘으면 바로 이제 본회의가 개최된다, 개의한다.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다는 말씀이시죠? 알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100번 질문인데요. 이제 증거순번 1585번 국민의힘 원내행정국 문자 메시지인데 이제 뭐 지금 증인이 받지는 못하셨다고 하지만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에서는 12월 4일 00시 03분, 00시 05분, 00시 07분, 00시 08분경 원내대표 피고인 명의로 비상의원총회 장소 제공지 알림, 국회 통제로 인하여 비상의총을 중앙당사에서 개최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지금 즉시 중앙당사 3층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총 장소 중앙당사 3층 원내대표 충용호 드림. 이런 문자 메시지를 연속적으로 이제 4번 발송을 하거든요. 이런 그 중앙당사 3층으로 비상의원총회 장소가 변경된 사실 알고 계셨어요? 몰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앙당사 3층으로 의총 장소가 변경된 사실에 대해서는 언제 알게 되셨습니까? 글쎄요. 근데 그거를 그때 당시에는 하여튼 몰랐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몰랐어요. 언제 알게 됐는지는 잘 몰랐고 아마 책을 보고 알게 됐나? 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는 뭐 워낙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왜 막 각자 문자를 막 보내고 아는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빨리 오라고 해 뭐 이런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그때 당시에는 저는 문자가 공지가 됐는지 어땠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예, 101번 질문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102번 질문입니다. 증거수번 1590번 국민의힘 국회의원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지시합니다. 여긴 그 단체 대화방 계엄 당시에 단체 대화방 캡처 화면인데요. 단체 대화방에는 00시 06분에서 00시 14분경 우재준 의원님이 대표님 지시사항입니다. 본회의장 와주세요. 방금 옆에서 보고 지시하셨습니다. 최대한 각자 방법을 써서라도 와주세요.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본회의장으로 모두 모이십시오. 당대표 지시입니다. 라는 메시지 전송하고요. 박정화 의원님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와야 합니다. 대표님 본회의장에 들어가 계시고 여기 모여달라고 하십니다. 라는 메시지 전송합니다. 한동훈 당대표가 우재준 의원과 박정화 의원에게 국민의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 국회 본회의장 소집 공지를 전파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내용은 잘 모르고요. 그때 당시에 하여튼 여러 사람한테 이거 빨리 좀 전파해서 오게 해달라라고 얘기했던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당시에는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분들은 본회의장에 많이 안 계시고 야당 국회의원님들은 많이 계신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의힘 의원님들만 본회의장으로 많이 못 오셨을까라는 의문이 들진 않으셨어요? 그 국회가 봉쇄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못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담을 넘어서도 들어오고 있으니까 우리도 좀 빨리 담을 넘어서 와줬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희망은 있었죠. 네. 그러면 103번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104번 질문을 확인차 다시 드리면 이제 한동훈 당대표는 계속 국민의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피고인이
당 대표와 상충되는 당사 집결 공지를 한 상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계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는 그때 당시에는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105번 질문 드립니다. 증거순번 1590번 다시 제시합니다. 여기 박형수 의원님 이제 보시면 00시 04분경이죠. 메시지에 혼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추 대표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김소희 의원님이 맞아요. 경찰들이 있어서 담도 못 넘어가요. 그리고 박대출 의원님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리해 주세요. 그 이인선 의원님은 뭔가 혼선이 있네요. 이런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이렇게 국민의 의원들이 피고인과 한동훈 당대표 소집 공지가 엇갈려서 혼란을 겪고 있다는 사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계셨어요? 저는 모릅니다. 106번 질문 생략하겠습니다. 어, 107번 질문을 좀 다르게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증인은 이제 그 본회의장 대기실에 계셨다고 계속 대기실에 계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대기실에서 누구랑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기억나세요? 아니 거기 있었던 의원들이 그 여러 명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 개헌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해제시키는 도대체 몇 명이 왔느냐, 민주당에서는 몇 명이 들어왔느냐, 뭐 이거 언제 해제시킬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12시 좀 넘어서 15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150명이 넘었는데 왜 표결을 안 하느냐, 빨리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결국은 1시쯤에 새벽 1시쯤에 표결을 했거든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원내 지도부와 함께 원내 대표실에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지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누군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원내대표실에도 몇 명이 모여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원내 대표실에 있는 이제 피고인과 원내 지도부가 왜 본회의장으로 오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진 않으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워낙 경황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일단 150명이 언제 넘느냐, 언제 표결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그냥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누가 오고 누가 안 오고 뭐 이런 것들 별로 신경 쓸 처지가 아니었고, 그쪽에서는 그 당대표 쪽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야 빨리 150명, 왜냐면 처음에 갔을 때 저희가 기억하기에 100명이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와야지 이게 150명이 넘어야 된다라고 해서 빨리 와달라고 계속 표결을 했던 것이, 그 문자 독촉을 했던 것인데, 그 누가 들어오고 누가 안 들어오고 하는 것까지 이걸 뭐 세세히 신경 써서 체킹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경황이 아니었습니다. 예. 110번 질문 나머지 질문은 생략하고요. 110번 질문 드릴게요. 한동훈 당대표는 저서에서 이렇게 기재하셨어요. 나는 서범수 사무총장에게 지금 원내대표실에 있는 의원들이라도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하도록 요청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무조건 본회의장으로 와야 한다고 언성을 높이면서 몇 차례 통화했다라고 기재를 했고요. 피고인의 통화 내역에 따르면 12월 4일 00시 09분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던 서범수 의원이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3분 51초간 통화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당시 증인은 서범수 의원과 피고인이 통화한 사실 알고 계셨어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요, 거기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화를 하면 옆으로 좀 움직여서 통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어떻게 통화를 했는지를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알 수는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111번 생략하고요. 112번 질문입니다. 증거순번 1065번 12월 4일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당시 언론은 이제 이렇게 기사를 냈어요. 국민의힘 당대표실 핵심 관계자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열리기 전인 이날 00시 20분쯤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 방문해 한 대표가 지금 본회의장에 있다. 추 원내대표에게 꼭 전해달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원내대표실 안에 있던 추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 의원들에게 계엄 해제를 위한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으로 와달라는 취지의 요청이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증인 이러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내대표실에도 사람들이 있으니까 빨리 와서 같이 보태서 투표하자고 하자라는 얘기들이 있었고, 누가 어떻게 연락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114번입니다. 증거순번 1590번 이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입니다. 이제 한지아 의원님께서 12월 4일 00시 26분경에
국회에는 군 헬기가 뜨고 군인들이 총을 들고 국회에 진입했습니다. 정당 활동은 중지를 지시했습니다. 의원님들 오늘은 우리가 똘똘 뭉쳐야 할 때입니다. 원대실에 계시지 마시고 본회의장 휴게실로 모여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발송하거든요. 이 메시지 자체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시는 거죠? 예, 모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군 헬기가 뜨고 군인들이 총을 들고 국회에 진입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데 증인은 그럼 군인들이 총을 들고 국회에 진입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언제 알게 되셨어요? 그 헬리콥터 소리가 계속 났어요. 그 나면서 뭐 여기저기서 군인들이 들어왔어 뭐 이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안쪽으로도 또 전화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국회 직원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했고 소리를 지르고 뭐 들어왔답니다, 뭐 했답니다라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알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방송에도 유튜브 방송 이런 데서도 계속 뭐 진입하는 그 군인들에 대해서 중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알게 됐죠. 그러면 증인을 포함해서 이제 본회의장 대기실에 계셨던 분들은 군인들이 왜 국회 본관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셨어요? 표결을 막으려고 들어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최종적인 목적지는 국회 본회의장으로 생각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리케이트를 쳤습니다. 거기다가 저는 그때 휴게실에 있었는데 그 문짝 철문 앞에 그 의자, 그 테이블, 긴 테이블 이런 걸 놓고 군인들이 본회의장을 그 아마 체포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막아야 된다라고 해서 거기다 바리케이트를 치고 저도 거기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국회 본관에 들어온 이유에 대해서는 계엄 해제 저지를 위한 목적 외에는 다른 목적이 있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네, 115번 질문 생략하고요. 116번 질문 생략하겠습니다. (117번) 질문은 다르게 좀 질문 드릴게요. 그 본회의장에 남아있던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이거 우리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되는 거 아니냐, 원내대표실 또는 당사로 이동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의원총회를 개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 내신 분 계세요? 저는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뭐 전에 들었긴 했는데 저는 뭐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혹시 그 전에 들었다는 얘기는 어떤 내용이에요? 아니 그 여기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뭐 얘기 있는데 그게 확인된 거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여기는 국회 본회의 본회의장. 예. 그럼 누가 그런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뭡니다. 나머지 질문은 생략하고요. 120번 질문하겠습니다. 증거순번 1554번 국민의힘 당직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인데요. 이제 한동훈 당대표는 12월 4일 00시 12분경 페이스북에 지금 저는 국회 본회의장에 있습니다. 군이 국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군경에게 말씀드립니다. 반헌법적 계엄에 동조하고 부역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라는 글을 게시했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그럼 증인을 포함하여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사람들은 계엄군의 국회 본관 침입 사실에 대해서 어떤 경로로 파악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그 헬리콥터가 움직이는 소리가 계속 들렸고. 그럼 그게 국회 본관에서도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습니까? 네. 예. 그리고 그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그게 막 중계가 되고 있었고 그 안에 있는 직원들 이런 분들이 뭐 군인이 들어와요. 뭐 체포조가 뭐 이런 시간 순서는 제가 뭐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런 얘기들을 소리치고 다니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게 됐죠. 예. 12월 4일 00시 32분경인데요. 이때는 피고인이 있던 국회 원내대표실 인근의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실 창문을 깨고 계엄군이 국회 본관으로 침입하거든요. 네. 증인도 이런 사실 알고 있으셨어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원내 당대표실로 들어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책위 의장실 깨고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국회 본관 유리창을 깨고 들어왔다 이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는데 그게 처음 들은 게 언제로 알고 계세요? 정확한 시간을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하여튼 그 새벽 때입니다. 그러니까 12시 하여튼 군인들이 들어오고 나서 그런 얘기들이 막 그 사람들이 외치고 다녔고 그다음에 방송에도 나오고 뭐 이런 걸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시간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럼 00시 32분 거의 실시간으로 들으신 건 맞습니까? 당대표실 그 정도예요. 네,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실 창문을 깨고 들어왔다고 들었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들은 게 아니고 나중에 그거는 이제 그 다음 날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왔는지 전혀 그건 모르고 그냥 들어왔다라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122번
123번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그 124번 질문 드립니다. 증인은 국회 관계자, 국민의힘 보좌진 등이 국회 본관에 진입한 계엄군의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막기 위해 저항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럼 여기 국회 관계자, 국회의원 보좌진 등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범위가 어디까지 이제 계엄군을 막고 있었다. 그 이제 시민들까지도 포함돼서 계엄군을 막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어요? 그 정확한 내용은 저는 알 수는 없고, 왜냐면 저는 아까 그때 휴게실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었고, 근데 그 유튜브 같은 데서는 뭐 그 소화전으로 소화기를 뿌리면서 저항하는 것들도 모습도 보였고, 그 예결위 회의장과 그 본회의장 사이에 있는 이른바 로텐도 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는 뭐 보좌진들도 있고 국회 직원들도 있고 거기 시민들이 있었는지 여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가 2층인데 그 다 대리석이에요. 근데 보면서 저거 만약에 군인이 들어와서 무슨 섬광탄이라도 쏘거나 그러면 이제 2층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도피하다 떨어지면 정말 커다란 유혈 사태가 날 텐데 하면서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럼 증인은 계엄군이 어디까지 진입했다고 들으셨어요? 아니 뭐 들은 건 아니고 그냥 그때 그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깨고 들어오는 거는 봤지만 어디까지 왔는지는 저는 뭐 알지 못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인 국회 본회의장에서 신동욱 의원 본 적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그 신동욱 의원님께서는 이제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동훈 대표와 만나서 우리 당이 단합해야 합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의 입장을 밝혀야 상황이 끝나고 나면 우리 당에 분열이 없습니다. 추경호 대표와 대화를 하셔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증인도 이런 사실 알고 있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127번, 128번, 129번 생략하겠습니다. 130번 질문 드립니다. 이제 당시 이제 비상계엄 당시인데요.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이 공포되었고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며 계엄군이 국회 본관까지 진입한 상황이었습니다. 국회 입장에서는 신속한 계엄 해제 요구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던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131번입니다. 00시 31분인데요. 국회 본회의 개의 준비, 국회의원 146명 참석이라는 내용이 속보로 이제 떴거든요. 당시에는 국회 본회의장 안에 의견 정족수가 거의 다 차서 본회의 개의가 임박한 상황이 맞죠. 00시 31분입니다. 네, 뭐 그랬을 겁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 사이에 12시부터 12시 반 사이에 이미 정족수가 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월 4일 00시 29분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01시 30분경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개의하겠다고 전달을 했고요. 12월 4일 00시 38분경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01시경으로 본회의 개의 시간을 앞당기겠다. 이렇게 통지를 했다고 합니다. 증인이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과 피고인 사이에 이러한 통화 내용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럼 증인은 본회의 개의 시각이 01시 30분에서 01시로 앞당겨진 경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그거는 근데 우리 쪽에서는 들어가서 의원들이 들어가서 계속 빨리 개의를 해달라, 빨리 투표를 해달라, 왜 안 하냐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4번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135번 질문 드립니다. 12월 4일 00시 47분입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개의됐는데 증인도 이런 사실 알고 있으시죠? 밖에서 문이 닫혀 있으니까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이제 시작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은 대충 뭐 감을 잡고 있었습니다. 국회 본회의가 개의할 00시 47분경에는 국민의힘 의원들 50명 정도가 당사에 모여 있었거든요. 이런 사실 알고 계셨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137번 생략하겠습니다. 138번 질문 드립니다. 증거수만 1615번 USB 메모리 중 국회 본회의장 앞 CCTV 영상 캡처 화면입니다. 여기 보면 12월 4일 01시 00분 상황이거든요.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포결 무렵에 신동욱 의원님은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로텐도홀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왼쪽이죠. 보이시죠? 네. 그리고 오른쪽에 증인이 이런 신동욱 의원님을 쳐다보고 계세요. 네.
당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저게 안에서 이제 표결이 진행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봐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저 문 뒤에 이제 바리케이드 같은 것들을 막아놨었고, 그다음에 저 앞에 있는 사람들은 혹시라도 군인들이 저 본관을 그 안으로 진입할까봐, 본회의장 앞으로 진입할까봐 저기서 인간 사슬 같은 것들을 지금 저기서 이렇게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지금 이 증인이 신동우 의원님께서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세요? 기억 잘 안 납니다. 나머지 질문 생략하고요. 그 140번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2024년 12월 4일 01시 01분경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에 대한 표결이 시작되고 당시 재석하였던 190명의 국회의원 전원 찬성 표결을 통해 01시 03분경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는데 맞습니까?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저는 모르지만 나중에 그랬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141번, 142번 생략하고요. 이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 상황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네. 143번입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마친 이후에도 당시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은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거부하거나 2차 계엄을 선포할 우려가 있어서 본회의장을 나가지 않고 계속 대기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네. 증인도 이러한 사실 알고 있습니까? 네, 그럼요. 그럼 이제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거부할 것이다. 2차 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으셨어요? 표결이 끝난 다음에 다시 그 휴게실로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변호사인 분들이 있잖아요. 율사인 그런 의원들 중에서 이거는 대통령이 제2계엄을 또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 그다음에 대통령이 만약에 국무회의를 열어서 이거 해제를 하지 않으면은 효력이 없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자리에서 대법원 판례 같은 걸 막 찾아보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나가면 안 되겠다. 혹시라도 다시 해제를 하지 않으면, 국회 표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해제를 하지 않으면 우린 여기서 버텨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셨고, 그럼 야당 의원님들께서 본회의장에 대기한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본회의장을 그거는 계속 뭐 잘 대기하신 모르겠지만 거예요? 네. 우리는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분들도 그런 얘기를 했을 수는 있겠죠. 145번 질문 생략하고요. 146번 질문하겠습니다. 피고인을 비롯하여 당시 원내대표실에 있던 원내 지도부 포함해서 의원님들은 12월 4일 02시 06분경입니다. 02시 06분경 원내대표실을 나와 당사로 이동했는데요. 증인 이런 사실 알고 있으셨어요? 몰랐습니다. 147번 질문 생략하고요. 148번 질문 드릴게요. 당시에 이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입니다. 의원총회 참석을 위해 당사로 오라. 이런 연락 받으신 적 있습니까? 다시요. 언제요?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요. 네. 이제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님들 포함해서 의원총회 참석을 위해 당사로 오라. 이런 연락을 받으신 적 몇 있습니까? 시에? 02시 06분 이후입니다. 저는 받은 게 없습니다. 받은 거 없고 본회의장 안에 있는 의원님들도 이런 연락 받으신지는 그건 제가 모르십니까? 모르죠. 예. 149번 질문입니다. 이제 피고인의 통화 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12월 4일 03시 46분경 한동훈 당대표에게 전화해서 약 3분 5초간 통화하는데 이런 통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모릅니다. 151번 질문 드리겠는데요. 증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4일 04시 27분경 비상계엄 해제 담화를 발표한 사실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직후인 04시 36분경 피고인이 한동훈 당대표에게 전화하여 2분 28초간 통화하거든요. 네. 이런 통화 내용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다음 질문 생략하고요. 152번 질문 하겠습니다. 한동훈 당대표, 피고인 등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12월 4일 7시입니다. 네. 오전 7시에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을 개최하거든요. 네. 네. 증인도 네, 참석했습니까? 전 최고위원이니까. 예.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 탈당, 김용현 국방부 장관 문책, 내각 총사퇴 요구가 논의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그랬을 겁니다.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는데요. 어쨌든 그 책임 물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럼 여기 이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탈당, 김용현 국방부 장관 문책, 내각 총사퇴 요구를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은 누구였나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그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 계엄 해제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끝까지 계속 있어야 된다. 또 제2 계엄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늦게까지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쨌든 아침 됐으니까 이게 최고위원을 열어야 된다. 당 지도부니까. 근데 언제 열 것이냐를 놓고서 뭐 일각에서는 아니 10시쯤 열자. 밤샜으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가 그러면 안 된다. 그 빨리 열자라고 해서 7시에 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바로 거기서 그 당 대표 그쪽에 있는 그 우리 회의실이죠. 회의실로 가서 최고위원회를 했던 기억이 나고 그때 다들 이제 굉장히 흥분한 상태였잖아요.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참 뭐 혹은 이제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나올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들 모여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왔던 걸로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정확히 뭐라고 누가 얘기했는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확인차 질문드리면 피고인은 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탈당, 김용현 국방부 장관 문책, 내각 총사퇴 요구에 대해서 의원총회를 보고 난 다음 결정하자 이런 식으로 주장하진 않으셨어요? 저는 그 당시의 회의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예. 그러면 이제 156번 질문입니다. 뭐 꼭 최고위원회를 국한하는 건 아니고요. 피고인이 이제 계엄 해제 이후에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저는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개인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요. 뭐 꼭 개인적인 대화는 아니어도 이런 최고위원 회의에서 발언하신 내용은 없으세요? 아니 뭐 그걸 물어봤던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럼 나머지 질문 생각하겠습니다. 주시면 마치겠습니다. 예. 그 반대 질문이 어느 정도 예상되시나요? 1시간 정도. 그러면 뭐 오전은 지금 마치고 오후에 이어서 할까요? 예, 저희는 오전 재판은 마치고 네. 예, 이제 변호사님들 물어보셔야 되니까 예, 2시에 다시 2시에요? 예, 다시 나오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꼭 나오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전 재판은 지금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다시 예, 재판 시작하겠습니다.